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이 요즘에는 뭐 기록을 경신했다는 말이 예사소리로 들릴 만큼 그만큼 코스피의 상승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자, 코스닥 또한 여기에 또 흐름에 동참을 하면서 900선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파죽 지세, 계속 질주를 이어가는 목요일인데요.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오늘 문서지 전문가 그리고 김혜지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본 뉴스 중에 중국발 낭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한알령을 해제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한알령 이후에 4년 만에 국내 게임 업체죠 컴투스의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어제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판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컴투스가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신청했던 이 서머너즈워의 외자 판호를 이번에 광전총국 이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허가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게임이 4년 만에 허가를 받은 거라서 꽤 의미가 있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판호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런 게임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판호를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면허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일반적인 테스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맡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을 좀 규제를 좀 합니다. 게임 산업을 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하죠. 그래서 외자 판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 있는 게임들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 판호를 많이 안 열어줬습니다. 많이 안 열어줬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한 7개월인가요? 8개월 정도는 아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자 판호든 뭐 내국인 판호든 아예 상관없이 그냥 다 막아버린 상태였고 그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코로나도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내수 경제 중심의 이걸 좀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 특히 이제 또 신경제 이쪽 관련 부분에 또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은 더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넘고 올해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씩 이 부분은 좀 더 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컴투스도 이번에 외자를 좀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컴투스를 열어줬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게임사들 중에 판호를 신청해 있는 게임사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즉 그러니까 열어줘도 매출에 큰 기여를 특히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임에 대한 판호를 열어준 게 아니라요.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는 만약 중국 내 판호를 받으면 중국 내 모바일 시장에서 꽤 그래도 높은 매출을 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판호를 열어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컴투스를 열어줬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후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그다음에 NC소프트의 또 판호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컴투스를 열어줬다라는 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서머너즈워는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큰 회사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만약에 열어줬을 때 중국 내에 서비스가 됐을 때 꽤 중국 내의 매출 순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인데 그걸 열어줬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년 동안 단단하게 잠그고 있던 판호 이제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런 거죠.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문이 더 개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산업들의 영향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도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이 컴투스를 열어줬다고 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너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없는 이벤트로 또 치부하기는 또 제가 보기에는 꽤 의미가 있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추가 확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를 앞서도 얘기했지만 컴투스 거를 열어줬다라는 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만약에 했을 거면, 예를 들어 이 파노를 낸 순서대로 열어준 거였으면 펄오비스가 먼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펄오비스가 컴투스의 서머너즈보다는 파노 신청을 조금 더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열릴 것 같았으면 컴투스께 아니라 순서대로 했다면 펄오비스께 먼저 열렸어야 되는데 컴투스를 열어줬다라는 것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조금은 더 지켜보긴 봐야 된다. 물론 뭐 이번에 컴투스가 열렸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또 딴 것도 열어주고 팍팍팍팍 열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지는 않을 건데, 순차적으로 외자 파노를 내릴 때 제가 보기엔 한 개씩, 우리나라 게임사 하나씩은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하나씩은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좀 추이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 좀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뭐 BTS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 뭐 특히 뭐 황구 15나 이런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우리 이 BTS 관련 부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예를 뭐 한복도 뭐 본인들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최근 들어서는 김치 관련 국제 표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꽤 민감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BTS는 어쨌든 엔터와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파노를 열어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중국은 공산 국가지 않습니까? 공산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부처가 각계 자기 생각대로 거기에 부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도부의 생각이 다 내려가는 구간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열어줬다라는 건 이쪽까지도 다 어느 정도 생각이 된 거죠. 이거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광전 총국이 따로 그냥 내려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웃긴 거죠. 예. 기본적으로 다 지도부의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BTS 사건으로 조금은 경색이 될 수 있었던 부분,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좀 낮아졌을 수 있었던 부분, 근데 이제 왕이 이 뭐 방안이라든지 그다음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관련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 또 컴투스가 열어줬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분명히 중국이 우리 시장에 대한 압박은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빗장을 조금은 열어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본인 편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일단 먼저 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의 동맹 좀 약화 이런 부분도 좀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당근책으로 이런 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장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 굳이 뭐 이게 안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적당히 저는 좀 받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이걸로 통해서 이어져서 시진핑 방한 주석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파노도 좀 열어주고, 어찌 보면 명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노도 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뭐 당장에 뭔가 콘서트라든지 뭔가 사인회를 하긴 어렵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CF도 좀 출연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하나씩 풀면서 뭐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뭐 시진핑 주석이 좀 방한,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석을 좀 까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가 뭐 게임 산업을 비롯한 한한령 관련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극도로 심각하게 좀 위축되어 있었던 부분을 조금은 좀 풀어줄 수 있는, 한한령과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게임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굉장히 음봉을 많이 맞고 있는데, 이 재료 하나에 저는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노가 열렸으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도 파노 다 열릴 거야, 그럼 파노 관련해서 게임주 사자, 이런 대응 전략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파노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파노와 관계없이 게임 산업은 내년에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성장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게임주 관련 부분을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파노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기업들.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파노가 안 열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년이 뭐 아주 강력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 모멘텀이 폭발하는 시즌이니까 뭐 거기에 만약에 파노까지 열리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되겠죠. 뭐 이런 종목들, 뭐 위메이드도 그런 관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컴투스, 그다음에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이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는 중소형 게임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노가 얼마나 열릴지 모르고요. 파노가 설사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들 관련 종목들은 저는 안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파노와 관계없이 실적 성장을 하는 종목들은 이 파노라는 거,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프리미엄이라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 산업 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임과 항상 강조드리는 엔터. 엔터는 이제 거의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업황에 대한 바닥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돈 콘서트가 못 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체로 지금 음반 판매라든지 뭐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메꾸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콘서트가 열린다면 그때는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엔터 관련 기업들도 계속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탑픽으로 지니스닥에서도 좀 강조드렸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해서 오늘 자리에 따라가기는 건 좀 힘들지만 제가 방송에서 항상 초대 잘 안 간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뚝심 있게 결국에는 목적지는 도달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도달한다는 거죠. JYP엔터도 한동안 빠지고 힘들었지만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목적지가 명확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기다림은 제가 너무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기간이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도달한다라는 생각에 뭐 기다림을 너무 슬퍼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기업들은 내년까지 기대를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뚝심 있게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또 지니스닥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컴투스 파노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챙겨드렸습니다. 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이 엔터주들 쪽으로도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지니스탁에 대한 내용은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좀 같이 불러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요새 다소 좀 낯선 주제들이 가끔씩 선택되곤 하는데 오늘도 처음으로 선택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의류 업종이죠. 자,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지 지금부터 바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류업종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모든 산업군이 영향을 받았지만 또 의류업종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의복입니다. 섬유의복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좀 다양하게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비단 IT 성장주뿐만 아니라 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업황의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군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의류 쪽을 볼까 합니다. 일단 코로나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사실 뭐 제가 뭐 막 되게 많이 끼어들 게 없을 것 같아요. 의류는 김혜지 전문가님이 워낙 또 전문이시니까 패션에 관심도 많으시고 패셔니스타잖아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문외한이라서 패션이 네. 듣고만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의류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판매율,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좀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소매 판매가 다 당연히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류 판매가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내 활동만 하게 되고 외부 접촉을 좀 금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의류 옷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2, 3분기 때도 좀 의류 판매가 감소를 했고 또 최근에 또 겨울에 좀 이제 의류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수치로 보시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전체는 마이너스 25% 정도인데 의류는 40% 넘게 하락을 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중국도 뭐 소매 판매보다 의류 판매가 더 감소량이 컸고 미국 역시도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아시아, 이제 국내와 중국 쪽의 소매 판매와 의류 판매의 감소율을 비교한 부분인데요. 의류 판매가 조금 더 다른 것들의 이제 판매율 감소분보다 더 세게 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 정도를 나타냈는데 의류 판매는 마이너스 30%를 넘게 지금 나타냈으니까 거의 코로나 영향을 좀 직격탄으로 맞았던 종목 섹터가 의류, 섬유의복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제 초반에 터졌을 때 제가 상반기 때 의류업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계절성이잖아요. 만약에 봄이 지났습니다. 근데 봄이 지났는데 내가 봄옷을 못 샀다고 뭐 여름 가을에 봄옷을 사진 않으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복 쪽 소비와 관련된 쪽에 이연되는 이연 수요가 가장 없는 산업이라서 이게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뭐 6개월 우리가 그때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한 6월 달 3, 4개월이면 종식될 거라고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벌써 1년이 계절이 지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 봄에 대한 기대가 내년 여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기저 효과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봄에 못 입었던 걸 그해 여름 가을에는 수요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봄에 못 입었던 건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 봄 내년 봄에는 훨씬 더 이 수요가 펜트업 수요가 가야 되네. 예, 이 관련 부분에 수요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봄에 벚꽃을 못 봤는데 이번에 더 이쁘게 벚꽃을 보러 가겠다. 5번 볼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구간에서 의류 업종은 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의류 산업 쪽에 굉장히 또 타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 중에서도 의류가 특히나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는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기저 효과는 내년에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도 의료 쪽에선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중국이나 미국,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적인 소비가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제는 코로나의 영향 없이 좀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 중에서도 의류 업종 역시도 조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2가지를 더 의류 업종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 뭐 변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그다음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그 의류 밸류 체인이 조금 붕괴가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중국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의류는 수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중국 쪽보다는 다른 국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인니 이쪽으로 좀 밸류 체인을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뭐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의류 브랜드 또는 뭐 우리 국내의 OEM, ODM 업체들이 좀 변화를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중국하고 미국 쪽의 글로벌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부터 볼게요. 밸류 체인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을 소비하는 국가, 특히 미국이 가장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 소비를 많이 해주는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이 비중이 확실히 줄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에서의 이제 수입 비중
글로벌 의존도를 조사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중국이 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도 겪고 뭐 중국에서 만든 것은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류가 점점 수입을 하향 안 하고 추세네요. 예. 그렇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반면에 베트남이 베트남이나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네,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생산된 것들이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좀 나누어서 뭐 옷 또는 신발로 나눠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옷이나 신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맨 아래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점 비중은 줄고 있고 그 대신에 가운데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왼쪽에 뭐 신발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이나 인니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중국의 중국의 공장들을 좀 철수를 하는 분위기고요. 이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미리 좀 구축해 놓은 공장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이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워낙에 뭐 의류 쪽에서는 브랜드도 원체 많고요. 그리고 많이 소비를 해서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의류 브랜드들이 일단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세컨드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고급 브랜드였지만 그래도 좀 매스 프리미엄으로 가서 가격층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또는 홈쇼핑 라인으로 또 세컨드 브랜드를 내놓다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의 키즈 라인을 내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대응, 수요층을 조금 더 넓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아실 거예요. 의류 같은 부분에서는 온라인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층을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조금 줄이고 온라인 층의 플랫폼을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OEM 업체들도 조금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단 같은 부분도 수직 계열을 잘하고 있고 그 지역 같은 부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벤더들이 통폐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림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루이비통 이거 스프림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최근에는 정말 명품 브랜드들이 네, 콜라보를 많이 하죠. 서로 콜라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한정판, 콜라보 이런 라인들이 되게 잘 팔리는 효과가 네. 있으니까 이게 리세일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리셀 가격도 떨어지지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패션 업계도 좀 변화를 하고 있다. 비단 나는 우리 업체는 이런 거 안 해요라고 해서 꼿꼿하게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는 참고하시라고 세컨 브랜드, 비단 중저가 브랜드가 아닌 고가 브랜드 명품들도 세컨 브랜드를 만들면서 층을 더 여러 가지 흡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온라인 쇼핑 품목 중에 가장 온라인 쇼핑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의류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은 나름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시는데 의류 같은 부분은 온라인 쪽이 거의 75% 수준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플랫폼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업체들,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에 좀 발맞추고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면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업황이 좀 좋아진다면 충분히 이쪽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의류업인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든지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제는 관심 종목들을 직접 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들은 어떻게 좀 챙겨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이렇게 4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 휠라홀딩스, 한세실업 이렇게 4종목을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먼저 영원무역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영원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아웃도어, 등산복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 흔히 말하면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던 노스페이스 그쪽 관련 부분에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한때 이게 한창 선풍적일 때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딱 나온다잖아요. 등산복 입고 있으면 아 우리나라 사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웃도어 제품들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때 일상복이 등산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옷만 보면 거의 에베레스트 갈 수 있는 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캐나다 분들이 뭐 본인들은 영하 20도에 있는 캐나다 구스를 우리는 막 영하 2도에도 입고 다닌다고. 하여튼 그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꺾였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영웅무역의 성장성도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룰루레몬이라는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좀 핫하게 네. 좀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종목이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뭐 사실 관계가 없죠. 관심도 없고 뭐 어쨌든 레깅스나 요가복 뭐 이런 게 뭐 이게 김혜지 전문가님 좀 관심이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몰랐는데 기능성 이제 네. 그 실내복이죠. 요가복, 그렇죠. 예, 예, 레깅스. 홈 트레이닝을 홈웨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분에 이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룰루레몬의 어쨌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를 어쨌든 신규 거래처로 확보했다라는 거는 영업무역에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생겼다. 저기 나오네요. 예.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저게 뭐 이 뭐죠? 레깅스 뭐 옷에 뭐 루이비통이라고 명품이라고 뭐 네,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다른 레깅스보다도. 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 어쨌든 그런 관련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냐면 확실하게 브랜드적으로 좀 이 고가의 브랜드들을 그렇죠. 영업무역이 많이 수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OEM 시장, 의류 OEM 시장 내에서의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무역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실적이 계속 안 나왔던 자회사 이제 스캇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스캇이 이제 뭐 이것도 뭐 저랑 좀 관계가 좀 없긴 한데 자전거에서 고가 자전거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삼천리나 알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스캇이라는 거 꽤 고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별로 이 계속 이제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급 자전거들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면서 스캇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캇의 매출 성장률과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OPM 같은 경우가 계속 가파르게 성장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한번 급감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급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거죠. 코로나가 있을 때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탔는데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전거로 이제 대체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계절적으로 성수기는 아니지만 또 이제 내년 1분기나 이 봄철이 되면 2, 3분기가 되면 또 성수기도 돌입한다라는 거죠. 그때 또 한 번에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꽤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업무역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ER 한 6배 수준. 물론 저는 의료 업종을 그러니까 6배가 그게 뭐 싸다라고 완전 싸다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어쨌든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무역은 다행스럽게 중국 쪽에 생산 기지를 거의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 네. 앞서 지금 미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맡은 베트남이나 그 방글라데시 쪽에 계속 이제 이쪽이 좀 집중을 하죠. 늘리고 있죠. 네, 늘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쪽도 결국은 임금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빠르게 스마트 팩토리화를 얼마나 좀 잘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단순히 PER 6배가 싸다, 완전 싸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종 업종 내에서 피어 기준으로 본다면 확실히 싼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화승엔터프라이즈 보겠습니다. 뭐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빼놓을 수 없는 고객사 아디다스의 네. 이제 그 신발을 주로 만드는 이제 업체인데요. OEM 업체인데 최근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스포츠웨어들에 아까도 지금 룰루레몬. 룰루레몬 같은 그 홈웨어, 레깅스, 스포츠웨어 말씀해 주셨는데 스포츠웨어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미국에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 역시도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이런 영향을 화승엔터프라이즈도 받았겠죠. 그리고 특히나 뭐 아디다스가 사실은 나이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우월하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3분기, 4분기 때는 나이키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항상 아디다스한테 지적이 받았던 게 나이키보다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프를 잠깐 먼저 보고 와도 될까요? 네, 최근에 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그 판매량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재고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내에 많이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이게 이제 면역력,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이 스포츠웨어가 조금 더 많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재고 자산이 다 줄면서 다 빠르게 소진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아디다스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한 분기 만에 뛰어 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디다스와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항상 주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이제 아디다스의 신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니까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코로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공장 가동률이 거의 50%, 60%까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가동률을 98%,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신제품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기대감도 내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저효과 역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도 지금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내년에 좀 상충이 되지 않을까,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국의 공장들 탈중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애초에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그다음 인도네시아 쪽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디다스 내에서도 영업 좀 같이 흐름을 같이 탈 것 같아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일단 지금 점수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휠락 홀딩스입니다. 휠락 홀딩스는 제가 그 야인시대 수익의 진수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했다가 하셨죠.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인데요. 물론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휠라 홀딩스를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류 업종이 확실하게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맞지만 섹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휠라가 엄청나게 의류 업종 내에서 대장이냐 저는 그거는 아닌데 중요한 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 혹시라도 휠라 홀딩스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도 저는 뭐 수익 실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북미 쪽에 이제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회복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휠라 이제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미 쪽에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 확실하게 코로나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던 수요가 이연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아쿠 시넷이 있죠. 이게 네. 뭐 사실 이제 골프 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리스트 이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제품이 골프채나 이런 것들 제품이 신제품이 항상 홀수회에 바뀌어요. 홀수회를 기점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이니까 새 라인업들이 쫙 나오거든요. 2021년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새 라인업들이 나왔을 때 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죠. 이 부분이 뭐 사실 동사에는 꽤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휠라 홀딩스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내에서 가장 메인군이냐 그거는 아닌데 지금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바닥권이 좀 깔려있는 주가 그 다음에 미국 쪽이나 내년도 타이틀리스트에 또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 뭐 론칭과 관련된 부분 요 기대감을 가진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휠라 홀딩스의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ODM 업체인데요. 글로벌적인 이제 패션 브랜드들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고객사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나름 브랜드들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주요 브랜드들 내에서도 최근에 점유율, 한세실업이 가지고 오는 점유율 수주량이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나 중국 쪽이 지금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을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받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부분도 한세실업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3분기 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때인데 어떻게 잘 나왔냐? 그때 한세실업이 이제 마스크하고 방호복을 생산을 했거든요. 그게 좀 주요하게 실적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후에도 내년에 역시나 의류 업종들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도 역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처를 보시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갭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인기가 그렇죠. 많은 브랜드니까 정말 갭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대중 국민 브랜드. 브랜드. 예, 이게 뭐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뭐 그런 아니 단어로도 하죠. 야 그냥 갭이나 입어 뭐 이런 그쵸. 예, 이런 단어도 나올 정도로 이게 미국 내에서는 진짜 중저가 브랜드로 또 거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국민 브랜드처럼 그냥 갭에 가서 사면 돼. 뭐 네, 이런 맞아요. 브랜드가 네. 있는 거니까 그 갭에서의 지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갭도 역시나 라인을 되게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키즈 라인도 요즘에 최근에 신설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의 매출도 한세실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갭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조금씩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 점유율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마트에서 내보내는 PB 같은 상품들을 한세실업이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운 매출처를 가진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스파 자라. 업체들이네요. 그렇죠. 네. 스파 빠르게 네. 스태프를 많이 출시하는 브랜드니까 OEM 업체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 H&M, 뭐 유니클로, 무지 같은 브랜드가 최근에 또 한세실업을 통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점유율도 최근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한세실업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유율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받아놓은 수주나 실적 같은 부분도 괜찮거든요. 한세실업이 3분기 때는 이제 마스크나 방호복을 생산했던 부분에서도 실적이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수주량도 최근에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받쳐주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세실업은 지금 뭐 의류 업종 중에서 뭐 내가 조금 잠깐 반등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부분에서 공략하시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점수는 8점 주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이 네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888 동일하게 나오는 가운데서 한 종목이 9점으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 정해 주시죠. 네. 네, 탑픽은 예, 영원무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원무역은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피어 기준으로 가장 어쨌든 밸류에이션도 지금 싼 상황이고,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등산 아웃도어 시장에 약간 이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전거, 그러니까 스카스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영업무역을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은 37,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거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영원무역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은 2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0원 잡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류업종까지 살펴드렸고 탑픽 종목도 정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식학교론 마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남은 시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